대출 규제가 지금 되고 있나요? 대출 규제는 딱 하나밖에 없죠. 총량 규제.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게 LTV. LTV랑 사실은 DTI까지 있긴 했는데 DTI 사실상 유명무실했죠. 왜? 은행 총량으로 봤으니까. 개인별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DSR도 지금 개인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거다. 왜? LTV는요. 잔금대출 DSR 적용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6억에 분양을 했다. 얘가 입주장에서 10억이 됐다. 그랬을 때 6억에 분양이 됐으면 6천만 원이 필요하죠.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이 5차까지 들어간다고 보고 6천. 그래서 여기는 보통 대출로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6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이제 입주 시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6억이라면 자기 돈이 LTV 40%라고 하면 3억 6천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4억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자기 자금이 2억만 있어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더라.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 없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초이노믹스 때까지만 해도 1억 5천 가지고 있다고 해줍시다. 그러면은 5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10억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10억까지 올라가면은 얼마 있으면 돼요? 3억. 가지고 있는 돈만 있으면 대출은 계속 늘어나죠. 여기 대출 70%인 3억 5천을 마련해주고 요거 살 때는 대출 초이노믹스 때라고 그랬으니까 7억까지 나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40%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70%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5억짜리 집을 살 때 40%는 자기 자금이 3억 필요한데 1억 5천 필요하죠. 10억짜리 집을 사면 자기 자금 6억 필요한데 3억 필요하죠. 그러니까 3억 가진 사람이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걸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10억짜리 살 수 있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거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대출이 더 나오죠. 그리고 또 가격을 올리고 또 대출이 더 나오고 이게 LTV 제도의 폐해죠. 그런데 DSR이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5억짜리 LTV가 40%든 70%든 내가 갚을 수 있는 돈이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때 3억 가지고 해야 되지만 70%로 풀리더라도 자기 자본은 3억이 필요하죠. 3억이 된다. 그러면은 요때는 3억 가지지만 요때는 2억만 가져도 된다. 이런 건 되겠죠? 하지만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10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 얼마나 필요해요? 내가 빌릴 수 있는 돈 3억이에요. 자기 자본 7억 필요하죠. LTV 70%로 풀어도 똑같이 7억 필요하다. 자산 가치를 올린다고 해도 자기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가치랑 관련 없이 본인 소득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대출 규제라고 놓으면 안 되죠. 가끔 다음 같은데 댓글 보면 요즘에 다음이 그래도 굉장히 좌파 성향 댓글이 많이 달리죠. 그러면은 요즘엔 거기도 좀 부동산 알바들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맨날 찬반순도 아니고 최신순도 아니고 건설사한테 되게 유리한 댓글들이 맨 위에 떠 있다가 요즘에 그런 거 밀어내니까 아예 댓글 잠가놔 버렸죠. 바로 못 보게. 그러고 놀고 있다 지금. 포털도 지금 건설 마피아들 중 하나죠. 이제 네버 이런 데는 뭐 블로그, 카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맨날 그걸로 광고질 하고 있는데 부동산들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거기에 이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대출을 막는 건 빨갱이 짓이다. 좌파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러면은 미국 DSR 보면 2017년 기사에 미국은 이미 도입해 있었다고 그랬는데 유명한 빨갱이 국가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젤 협약에 따라서 DSR이 미래 손실 대비를 해야 되고 미래 손실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소득이죠. 예를 들어서 LTV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40% 기준으로 가볼게요. DSR도 똑같이. 자, 10억짜리 집을 사요. 근데 4억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10억짜리 집이 5억까지 폭락을 한다고 해봅시다. 혹은 뭐 3억까지 폭락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4억 빌렸는데 3억 폭락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날라도 문제 없죠. 날릴 수 있는 핑계는 얼마든지 있죠. 그냥 파산해버리면 되고. 그런데 3억까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DSR 4억 빌려놓고서.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갚을 여력이 돼요. 이런 경우는 경매가 나오면서 뚝뚝 떨어지면서 5억, 4억, 3억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계속 유찰되는 거고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터졌던 일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집 마련했으면은 갚을 수도 있죠. 언젠간 다시 우상향하겠거니 하면서. 그만큼 부실이 적어지는 거죠.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린 사람이 1년 내에 내가 집값 올려서 시세 차익 내서 팔아야지 했다가 실패하면 그 집은 바로 경매고 원금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사면은 문제 없는 거죠. 그거를 빨갱이래요. 아니 자본주의는 소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생산과 소비로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인데 빚 내고 유동성으로 돌아가고 그거 다 무신주의예요.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지. 돈이 돈을 만들어낸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돈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생산성이 핵심이지, 그냥 돈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유동성 물려서 뻥튀기 시킨다, 이건 다 물신주의예요. 자본주의의 지읒 비읍도 모르는 지읒 비읍들이지. 그래서 막 대출 규제에 매매 청약 열기 시등 찬바람 부는 주택시장. 자, 대출 규제보다 지금 더 핵심은 뭐예요? 1월에 대출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1월에 대출 풀렸죠. 작년 4분기만큼 심각하지가 않다. 그런데 자, 전세자금 대출 총량에 포함되는 거는 작년 4분기 말고는 원래 포함이 됐어요. 물론 총량은 줄었죠. 4%대로. 그 다음에 DSR 적용되고 2단계. 그런데 대출은 풀렸어요. 총량은. 근데 왜 찬바람 불까요? 계속 1월에 뭐 10조를 빌렸다느니 뭐느니 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대출 묶였으니까 대출이 왜 묶였는지도 알아보게 되는 거고, 정부 기조가 이렇게 가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거기에 금리 인상이 추가로 3번이나 됐기 때문이죠. 금리 인상은 규제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 혜택을 받은 거지. 용수철 효과, 누르면 누를수록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이 강해지는 걸 말하는데 주거 선호 지역에 정확히 적용된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용수철 효과가 지금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시 튀어오른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눌려있던 기간이 길 만큼 폭발력은 더 컸다. 9.13 대책 때문에 21년에 20%. 아니 9.13 대책이 했으면 19년이나 20년에 폭등해야지 왜 21년에 폭등해요? 끼어 맞추기지 저거야말로. 왜 용수철 효과가 아닌지 볼게요. 자, GDP 대비 가계부채는 줄었어요.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었죠. 부채가 늘어났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요만큼 요렇게 된 건데 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럼 미국도 용수철 효과 났어야죠. 용수철 효과 나서 다시 대출 나오기 시작하면 대출 쫙 빌렸어야죠. 미국은 금리 안 낮췄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뒤에도 우리나라는 용수철 효과가 나왔어야죠 당연히. 왜? 참여정부랑 MB정부 비교해봅시다. 참여정부에서 계속 눌러놨죠. MB정부에서 계속 풀었죠. 그럼 용수철 효과로 튀어 올라야 되는데 집값 왜 떨어졌어요? 용수철 효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원래 집을 살 때 매수자는 집을 어느 정도는 자기 지분으로 집을 살 여력 플러스 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서브프라임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끌이에요, 영끌. 신용이 되지 않는데 대출이 마구 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집 살 여력은 되는데 대출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빌려줬을까요? 무너지면 경매받아서 회수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게 무너져 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는 98점 사야지 지금 100이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DSR 빨갱이 정책이에요. DSR 적용된 거 미국, 캐나다, 홍콩 2017년 1월 기사예요. 그 전부터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홍콩도 적용됐어요.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홍콩만큼 돈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10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 평형대 가면은 강남이 홍콩보다 비싸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된 나라들 보면 어때요? 2015년 대비 2019년에 다 떨어졌죠 지금. 우리나라만 올랐어.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용수철 효과가 지금 어떻게 눌리고 있냐면은, 용수철이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천장이 있는데 용수철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승 압력, 부동산 불패 심리, 저금리 대출 막 이러면서 용수철을 위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용수철 효과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뚝 떨어지겠지.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가속화하고 있죠. 왜 가속화하겠어요? 그건 너무 풀어줬으니까. 미 연준 대차 대조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한번 풀고 증가액이, 그러다가 그 이후에 요 정도 풀었다면 요거보다 조금 높게 풀리다가 2017년 양적 긴축 들어가면서 조금씩 줄고 있었죠. 조금씩 줄다가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다시 늘어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지금 요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2022년부터 양적 긴축 들어가죠. 양적 긴축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연 900에서 1000억 달러. 이거를 언제까지 들어간대요? 대체적인 예상으로는 25년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9월쯤 시행하면 25년 9월까지. 한 3년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 2020년 연준 그 대차 대조표 자산 보면은 3월에 46,000억 달러. 근데 4월에 얘가 어디까지 튀느냐? 거의 63,000억 달러 정도까지 튑니다. 그러다가 정점을 찍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 정점이죠. 지금 한 88,0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많이 풀렸어요. 이거를 25년까지 줄인다 해서 어디까지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3년 1,000억 달러씩 해봐요. 36,000억 달러죠. 빼기 36,000 해봐요. 52,000이죠. 그러니까 거의 여기까지 근접하게 맞춘다는 거죠. 즉 이번에 미국에서 시작되는 양적 긴축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린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때 풀었던 그 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은 다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품이 빠지면서 어디가 타격을 입느냐죠. 그건 당연히 부채가 많을수록 타격을 많이 입죠. 근데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죠. 국가부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그렇게 많지 않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게 채권을 지네 나라 애들이 다 샀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가계부채 빚으로 올렸죠.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가계부채 관리하다가 코로나로 요만큼 는 거 요만큼 줄이는 건데, 우리나라는 인제 바젤3 적용하고 하니까 코로나 하면서 더 올렸던 것들 요거 다 타격받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월 금리 인상설이 왜 나와요? 왜 우리나라가 계속 선제적 대응해야 돼요? 왜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왜 외국인들이 계속 자본 빼가요? 그만큼 경제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쌓였으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쌓이니까 소비가 돌지 않죠? 소비가 돌지 않으니까 내수시장 안 가고 다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살려고 하죠. 그런데 환율이 올라갔고 수입 금액이 수출 금액 초과하니까 나라가 경제 안 좋아 보이죠? 내수시장이라고 떠야 되는데, 미국처럼. 근데 내수시장도 안 좋죠? 외국인들이 투자의 가치를 못 느끼니까 부동산 거품은 얼마나 많이 겪게요? 그게 핵심인데.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우리나라 경제 망가뜨린 거의 가장 큰 핵심인데, 아직도 뭐 더 오른다.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거품이 껴있는 나라가 어딨어요. 가계에서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딨어요. 거기다가 3월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그 다음에 예대율 완화 종료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원래 언제 종료하기로 했어요? 21년 3월. 그 전에 20년 9월이었죠. 근데 종료 늦춰주면은 은행에서 이렇게 LCR 비율을 높여가지고 100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떨어졌죠. 떨어지니까 4분기 돼서 지금 무슨 짓 한 거예요? 대출을 왜 막았겠어요? 그 다음에 예대율 100% 넘으면 안 되죠. 근데 넘었다 이미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분양가 대비로 간다, 잔금 대출을.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겠냐. 지금 3월에 요거를 종료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왜 지원 종료하게요? 언제까지 연장해 주길 바래요? 빌린 돈인데. 예를 들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되고, 대출은 당연히 많이 빌려줘야 되고, 그러면은 당장 나한테 1억만 빌려줘봐요. 저금리로 한 2%로 빌려줘봐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주죠. 누가 나한테 해주겠어. 그런데 왜 국가는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게가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왜 해줘야 돼요? 은행에선 왜 해줘야 돼요? 이게 규제예요? 리스크 관리지? 결론, 용수철 효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협약에서 이게 뒤늦게 적용되고, 이거는 정부 실책이죠? 뒤늦게 적용되고 뒤늦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어 아까 2017년 기사였죠? 지금 2022년이에요. 해야 했던 걸 안 하고 있어서 5년간 더 빌려준 거지, 5년간 용수철을 이렇게 당겨주고 있었던 거지, 무슨 누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규제가 누르긴 뭘 눌러요 여태까지. 위험선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친 거지 그냥. 지금 대출 규제보다 더 위험한 건 유동성 축소이고, 이 위기가 얼마나 크게 올까. 앞으로 대출 규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 은행이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돈 안 빌려줄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남의 돈 쉽게 생각하고 무리하게 자산 늘어내야 하는 사람들, 빨리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거에 발목 잡힌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